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추추차입니다. 이제 벌써 강의가 절반을 이제 넘어왔어요. 우리가 15주 강의를 하면 거기서 뭐 중간 기말 빼고 뭐 과제하는 주 이런 거 빼고 나면 보통 이제 강의가 한 13강 정도 강의, 12강, 13강 정도를 강의할 건데 이제 벌써 절반을 좀 넘어왔습니다. 전반기 내용을 돌이켜보면 뭐 주로 노화, 노인의 개념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앞서 했던 그 뭐지? 건강보장이죠? 그러니까 건강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보장 영역, 건강 영역 부분이 아마 후반부쯤 돼요. 그러니까 한 6강 정도부터 뒤에 한 12강 혹은 13강까지가 주로 이제 건강, 여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앞에 이제 6강 정도가 개념 설정, 이론하는 이런 부분, 뭐 요런 영역이 주를 이루죠. 한번 볼까? 그죠? 뭐 문제, 실천의 영역 부분까지가 얼추 뭐 전반부라면 후반부가 이제 거즘 뭐 정책 주거복지라든지 뭐 학대, 여가 뭐 요런 부분이고, 오늘은 지난주가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보험 영역, 건강 이제 보험 어떤 정책은 보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쪽 영역은, 특히 한국에서 노인 영역은 원체 범위가 넓어서 노인 정책, 노인 복지로 이렇게 뭐 구분해서 가르치는 학교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책적 영역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것까지 하면 뭐 3강, 4강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예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과서 내용, 뭐 교과서는 좀 따로 이렇게 뭐 규정된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본 틀 자체의 내용을 다 못 배우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노인 정책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뺐습니다. 그건 뭐 다른 쪽 영역에서도 아마 좀 보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들고, 향후 제가 뭐 일반 대학원이나 이렇게 노인 관련된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노인 건강 관련된 정책 영역은 아마 그 전주에서 끝마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아예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 뒤에 이제 소득 보장이라든지 뭐 주거 복지 뭐 요런 영역 할 때도 정책을 조금 더 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그게 확실한 건 주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인지하고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영역을 쭉 살펴보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뭐라고 할까, 다 건강에 관한 내용이에요. 건강에 관한 내용이고, 흔히 말하는 건강 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할 내용을 제가 뭐 설명하거나 이런 영역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어떤 국가 통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사실은 설명보다는 소개에 가깝다고 좀 말을 해야 될까? 좀 기술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할까요? 이게 어떻다, 뭐, 라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노화 안에서의 그 건강 영역의 특정 질병이 이렇게 뭐,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기술하는, 자료를 이게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기술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어떤 특정 개념을 막 설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막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일부러 기술하려는 성향이 좀 강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나 이걸 찾아보시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건강 노화라는 말 혹은 성공적 노화라는 말도 씁니다. successful learning, health aging, successful aging, health aging 뭐 이런 말을 써요. 성공적 노화, 건강 노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노화 이름 갖다 붙이기 굉장히 많은데 학계에서 이제 자주 많이 쓰는 게 이제 health aging이랑 successful aging 이런 말을 좀 써요. 사실 두 개념은 거의 비슷해요.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말이 유병장수라는 말 알죠? 무병장수라는 말은 사실상 좀 틀린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어떤 상황이 되어든 간에 뭐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이게 뭐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병을 갖고 오래 사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보통 헬스 에이징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건강에 좀 초점을 둡니다. 건강에 초점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란 신체 건강을 하는 거고 이때 신체 건강은 또 다시 말하면 어떤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기능 어떤 신체 기능 같은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에이징이 붙은 게 사실 거의 다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이렇게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막 중복돼 있어요. 어느 하나가 특별히 다르다 완벽하게 얘는 뭐 나는 이런 다른 개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개념을 쭉쭉쭉 보다 보면 얼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노후에 어떤 건강하지 않든 성공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어떤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노화 에이징의 관점에 이 이거를 코어라고 할게요. 이 코어 상태는 어떤 식으로 이름 붙이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 코어 상태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성공적인 에이징 그걸 보게 되면 이 바르트는 이게 저번에 이론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노화를 보면 이걸 전체를 하는 기능이라고 할게요. 파란색 부분은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죠.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기능을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았나? 이런 식의 개념을 이론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이론이 하나 있을 건데 예, 잘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서 답은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론 파트를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어떤 이론들, 관념들이 어느 파트에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런 거 연동해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어쨌든 요런 것을 성공적 노화라고도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공적 노화 이야기할 때는 뭐 사회 참여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헬스 에이징이 어떤 기능, 건강, 돌봄을 좀 많이 이야기한다면 성공적 노화는 어떤 여가라든지 어떤 삶의 만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틀 안에서는 이 두 개념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이 꽤 많은데 글쎄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 무슨 표현이 있는지. 네, 제 페이퍼 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음악 페이퍼 보시면 이제 기억이 안 났어요. 뭐 이런 말 써요. 건강 노화, 이게 뭐 성공적 노화, 활기차 노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도 쓰고요. 뭐 프로덕티브 에이징, 생산적 노화, 옵티멀 에이징, 뭐 어플런트 에이징이라든지 뭐 요런 에이징 외에까지 요런 표현들을 좀 많이 씁니다. 예, 요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질병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질병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자, 오늘 좀 할 부분이 많아요. 범주가 엄청 많죠 지금. 자, 먼저 암부터 봅시다. 암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치매와 좀 달라요. 치매나 뭐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한 번씩 이야기할 그거 뭐지?
그 뭐냐, 노쇠증,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이가 어렸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나이의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의 노화의 과정, 그러니까 육체가 늙어가는 기능 쇠퇴의 과정과 무관하게 암이 일어납니다. 뭐 환경적 요인이 되었든 유전적 요인이 되었든 뭐 급성 백혈병처럼 특수한 뭐가 되었든 간에 항상 일어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어떤 집단, 연령 집단의 차이를 보면 확실히 고령층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 거는 확실해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전 기질이 그때 그 연령층에 많이 일어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어떤 것들, 혹은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연령층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사실 뭐 그거는 연구마다 집단마다 학자들마다 뭐 등등등 샘플이 너무 다양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딱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의 평균을 보면 확실히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암 스테이지를 이렇게 1, 2, 3, 4 정도 이렇게 스테이지를 이야기를 하고, 영어 논문 보시면 이런 말도 써요. 뭐 local, region, distance, 어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spread, distance,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혹시 영어 논문에서 특히 이제 그 의학 논문 같은 데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아, 이게 스테이지 2, 3구나 4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통계를 한번 볼게요. 이제 그 통계청가 써서 통계를 보면 이제 2018년 이게 최신 통계예요. 지금 나온 최신 통계인데, 그 이후 통계는 조금 아마 올 9월인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전체 이게 표지 그 집단 설정하고 하는데 조금 늦어서 그래요. 보통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아니고 18년입니다. 제가 오타예요. 나중에 올릴 때는 다시 자료는 똑바로 올려 놓겠습니다. 잠깐만. 네. 제가 18년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2018년 암 관련 사망자 수가 한 7만 명 정도 이르고, 조사망률이 한 154명. 조사망률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적어놓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4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만 명이죠. 10만 명당 154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치고, 발생자율, 이게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망률하고 발생률을 다르게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연도가. 뭐 이유가 있나봐요. 일단 17년, 여긴 17년 맞아. 2017년 발생자 수는 한 23만 명 정도고, 발생률은 한 3명 정도쯤 돼요. 요런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생 수는 이제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2010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을 기준으로 이제 천천히 정체되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체되는 현상, 한 400명이 근방에서 이렇게 조사망률 기준으로 한 400명 근방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사망자 수도 뭐 급속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조금 패턴이 조금 다른 이유는, 사망률하고 발생률은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전문의가 아니니까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발생률과 사망률 안에는 어떤 인과학적 특성이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도 있죠. 자, 이걸 보고 통계치를 이렇게 보면 이제 17년 기준으로 발생률을 보면 위암, 대장암, 폐암 요런 순서라고 해요. 사망률은 폐암이 1위, 간암, 대장암 요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률은 위암이 높지만 대장암이 높지만 실제적으로 사망률은 폐암, 간암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예. 그죠? 폐암, 특히나 이제 이 폐암 이야기를 하면 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폐암은 언제나 담배라는 것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좀 없잖아요. 그죠? 폐암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담배랑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보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관계랑 연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걸 x를 얘를 담배라고 하고 얘를 폐암이라고 규정 지으면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라고 확실하게 연구가 지금 명확하게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뭐 담배가 안 피는 사람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피웠는데 폐암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00% 우리 여러분들 말하는 100% 얘 때문에 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는 있다고 이미 밝혀졌죠. 높은 상관관계. 그러니까 담배 흡연자일수록 폐암이 걸릴 높은 상관관계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영향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100%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 내지는 다른 상황, 케이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험이 아니니까 어떤 내적 타당도라든지 외적 타당도의 영역에서 이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영향관계를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의 영역에 보면 높은 상관관계와 높은 내적 타당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좀 돌려 하냐, 이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높은 상관관계와 높은 내적 타당도는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아주 명확한 의학 실험 연구의 어떤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담배 때문에 폐암이 100%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함부로 하기 좀 곤란합니다. 많은 어쨌든 요런 관계를 보이죠. 그래서 다른 수많은 연구를 보면 이 폐암 환자가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 조금 다른 인지적 성향 패턴을 보여요. 이거는 뭐 연구가 좀 달라서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암의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분은 잘 많이 안 하시지만 보통 한 나이 한 30대 40대쯤부터 이제 매년까지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 늦어도 한 5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 같은 거 이제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내시경 검사 받았는데, 그런 내시경 검사들을 통해서 초기에 좀 예전보다는 훨씬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다행이죠. 5년 보통 이제 생존율, 암 환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캔서 페이션트라는 말, 암 환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캔서 서바이버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어떤 페이퍼나 언어 패턴을 보면 캔서 서바이버라는 말, 암 생존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암 생존자라는 말보다 암 환우 뭐 요런 표현도 많이 좀 쓰죠. 어쨌든 그때 흔히 말해서 생존자를 이야기할 때 5-year survival,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생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그 이상의 생존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생존율을 한번 보면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됐어요. 한 40 몇 프로쯤 됐었는데 지금은 한 70%, 즉 암 환자 10명 있으면 7명은 암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5년 정도를 생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5년 생존율이 70%까지 증가를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뭐 90년대 드라마나 이런 걸 혹시 뭐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드라마에서 보면 막 주인공이나 보면 막 다 암 걸렸다 해가지고 막 없애버리거나 막 그러죠. 암 걸려가지고 드라마 끝나버려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80년대 초 후반 뭐 이때만 하더라도 암 걸렸다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셨던 것처럼 단순히 암이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생존율도 이만큼 증가하였고, 여기 보시면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생존율이 좀 높습니다. 이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는 것보다는 여성이랑 남성이랑 걸리는 암의 형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뭐 폐암을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포괄한 상태였을 때 요런 게 차이가 난다. 만약에 동일 계통의 암이 있을 때 남녀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뺐는데, 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예를 들어서 남성은 유방암은 거의 안 걸리잖아요. 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같은 게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걸리는 암이 좀, 종류가 좀 달라요. 더 많이 걸리는 암도 좀 다르고, 그런 차이를 좀 보여요. 물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라 생존율은 굉장히 높죠. 이제, 그치만, 만약에 동일 계통의 어떤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 걸렸을 때 남녀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나 그거를 스테이지로 더 끊어버리면, 만약에 발견다 했을 때 스테이지가 뭐 스테이지 3에 발견되었다, 스테이지 4에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폐암을 스테이지 4에 발견했다, 그때 남녀 차이가 있냐? 그거는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암에 더 유전적으로 뭐 생리학적으로 더 강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혼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넘어가 보면, 자, 보통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래도 큰 차이는 좀 없어요. 보통 이게 쭉 보면 요게 그 그림을 보면 어느 쯤 되냐, 남녀 전체랑 처음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여성이 좀 더 많이 나오죠. 이게 아마 대부분 유방암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보통 저연령층을 보면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든크로스가 한 50대 중반쯤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의 어떤 암이 많이 발견되기 더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보면 뭐 연구마다 국가별로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얼추 보면 폐암 계열이나 위암이나 뭐 이런 계열이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들으면 딱 아시겠죠. 술, 담배, 운동, 비만, 어떤 이런 것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이 하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비만율도 남성이 훨씬 여성보다 높아요. 이런 게 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않아요. 아까 제가 담배와 폐암처럼 영향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높은 상관관계는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부지런히 운동과 살도 비만 아니고 술, 담배도 좀 많이 줄이시고 꾸준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중반이에요. 이게 제가 뒷부분에 아마 요 장 뒷부분에 가면 낙상 이야기 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젊었을 때는 안 하고 나도 한 요때쯤, 한 50대쯤 돼서 열심히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 내가 해놨네. 보통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게 보면 연령에 따라서 오히려 갑상선 계열은 이때 좀 많이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요. 근데 폐암은 급속도로 증가하죠. 요즘 들어서는 뭐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연구도 제법 좀 나오고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폐 기능, COPD라고 하는데 COPD가 뭐냐? 이거 한국말로 만성 폐쇄성 증후군인가? 뭐 그런 거죠. 그런 COPD나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담배 때문이라고 제가 말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장, 위 이런 것들, 간, 보통 간에 영향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가지고 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장, 위 이런 거는 짜고 너무 단 음식 같은 게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립선 같은 경우는 비만이 굉장히 상형관계가 높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 연령에 들었을 때 암에 많이 안 걸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령구분 따라서 봤을 때 조금씩 다르죠. 연령에 따라서 65세 때는 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상선이 젊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좀 바뀝니다. 그쵸?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지금 13년 자료인데 제가 좀 이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썼는데 뭐 큰 차이는 많이는 없을 겁니다. 자,
보통 암을 경험하면 증상이 이제 보통 페인이죠. 제일 먼저 페인이 와요. 고통, 통증이 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의 원인을 보면 암 자체의 그런 것도 있고, 암 치료 과정에, 그리고 암과 치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통증 같은 것도 존재한다고 해요. 또 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굉장히 피로해요. 그러니까 암 생존자들이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특히 한국의 직장에 보면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노동 시간도 좀 길고, 예전에 그 다음에 노동 강도도 굉장히 타이트하죠. 특히 어떤 육체적 일을 많이 필요로 요구하는 육체적 노동을 필요하는 직군에서는 이런 피로가 굉장히 암 생존자들을 직장에서 이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그러면 어떤 뭐 방법이 있냐? 뭐 이러한 뭐 이건 지금 미국 암협회에서 말하는 보완 대체법. 당연히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같은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거 말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태극권 이런 것도 있어요. 정신 수양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한국의 암협회 권고 수칙을 할 때 저는 이제 한번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있고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족 가운데 선장을 무슨 말이야라고 했는데, 보통 암을 진단받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해요. 그러니까 암에 좋은 거, 의사 정보, 병원 정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밀물듯이 오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아시죠? Everything is nothing이라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군가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방향성을 설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수천 가지가 다 틀릴 수도 있고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비록 한 가지의 병이긴 하지만 A라는 음식이 어떤 암에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암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암이 하나가 아니잖아. 종류별로 다르고 생기는 부위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어떤 음식이, 어떤 방법이 A라는 암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B라는 암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위라 하지만 나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옷가게 가서 옷 수백 벌, 수천 벌 있지만 다 나한테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정보가 나한테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니, 이 정보를, 명확한 정보, 이게 특히나 이제 의사선생님 병원에서의 정보를 가장 신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습득한 정보라든지 방법이 정말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고 선택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누군가, 그게 흔히 말해서 선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진짜 확신은 정말로 낮게 한다고 합니다. 셀프 에피카시, 인간이 갖고 있는 효율성, 효율성이란다. 그게 뭐냐? 에피카시가 뭐죠? 효능감. 효능감은 인간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거까지가 암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2장. 치매입니다. 치매 무섭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1초도 고민 안 하고 치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코로나 지금 사태 굉장히 코로나 무서워요. 전염병 무섭지만 저는 코로나보다 치매가 당연히 더 무섭고 슬프다고 항상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 치매 보면 한 17년까지 한 70만 명 정도 생각했고, 30년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되나 100만 명 이상, 123만 명, 130만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다양한 뒤에 얘기할 거지만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27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127에 4가족 곱해버려요. 얼마예요? 이게 500만이에요. 이 다시 500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있는 사람 4만 곱해보자. 2000만입니다. 그러면 인구, 그쵸? 인구 얼추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직접 내지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100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문제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유병률을 보면 이렇게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2050년까지 가면 15%까지 증가를 해요. 환자 수 이렇게 나온다고 가상을 하고 2050년이면 30년 뒤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중년쯤 되겠네요. 50대쯤 되겠네요. 그럼 환자 수가 이 정도 270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15% 정도. 인구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이 1명 이상은 반드시 1.5명 정도는 10명 중 1.5명 이상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해요. 이게 왜 증가할까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해요. 인간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인간의 수명이 한 70으로 생각하자. 만약 인간이 보통 한 70대 다 수명이 끝난다고 계산해봐요. 만약에 한 70에 다 돌아가세요. 우리가 다 70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 고정돼 있고 사실상 이게 제가 봤을 땐 한 5에서 6% 정도 수준에서 멈춰가지고 이게 쭉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80, 90 거의 뭐 100을 바라보고 흔히 말해서 100세 시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치매를 발현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아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한 종류로, 왜냐면 치매가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종류로 말할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치매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유병률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치매는 굉장히 노인성 질병이 확실해요. 자, 뭐 우리만 그런가? 아니에요. 세계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더라도 이 한 50년까지의 치매를 보면 이 정도 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세계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보시면 뭐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국가 전체가 이 디멘시아죠. 치매의 어떤 직접 영향권에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여기 보면 어디야? 이쪽인가? 노르스 아프리카 증가율 한 380%까지 좀 돼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하나가 아시아죠. 숫자가 엄청 많죠.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도. 예. 유럽보다 더 많아요. 예. 거의 뭐 이런 수준에 지금 우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치매 비용을 계속 우리가 내고 있어요. 이제 2050년까지 이 정도 돈, 조원이니까 한 200조가 아니죠. 이게 얼마야? 200조가 넘죠. 이 돈을 우리가 치매 비용으로 지금 잡고 있고, 우리가 요 자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쯤 자료라서 이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볼까요? 자료를.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료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치매라는 병 자체의 특성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이건 제가 하는 말이야. 치매 관련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치매가 완치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암이나 다른 여타의 병처럼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가는 병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생존에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비용이 계속 의료 비용으로, 치매 비용으로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폭보다 여기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그죠?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금액 쓰는 자체가. 예.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 비용이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환자의 증가폭에 비해서.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뭐 치매의 원인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가역성 치매랑 뭐 비가역성 치매가 있는데, 사실 비가역성 치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났다가 다시 뭐 돌아오는, 이건 가역성 치매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진짜 말하는 치매는 이거죠. 비가역성 치매,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요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요. 보통 알츠하이머가 전 세계 3분의 2,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 좀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침에 주로 알츠하이머, 혈관 치매,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보통 위험 요소라고 보면 특히 이제 고령이죠. 가장 연령이 강력해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음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놓고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논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치매 위험 요인 보면서 의학 저널을 보면 매년 매달 매일 새로운 연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근 한 3년 5년간, 뭐 한 최근 1년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구사역적 요인들은 뭐 이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미혼, 독거, 고립된 노인들이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네요. 뭐 알츠하이머 병도 뭐 비슷하죠.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가장 흔한 건데, 초기에는 이제 보통 이런 장애, 가벼운 기억장애라든지 시간 공간 잘 못하고, 그 다음에는 중기가 되면 망상, 초조, 우울, 말기에는 이제 일어나시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막 일어나시지 못하고, 이런 보통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장기요양보험 기억나시죠? 1급에서부터 4급이었나? 잠시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보통 1급 정도가 보통 여기서 좀 나타나요. 1급 혹은 뭐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대상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1급 정도면 거의 이쪽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혈관 치매 특성은 이런 거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치매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보통 치매 어떤 보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을까. 네, PPT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보통 치매 증상, 그 다음에 경과를 보면 요런 거, 성격 변화도 자주 일어나세요. 뭐 어르신들 치매 있으시면 뭐 굉장히 평소에는 무뚝뚝해도 어른들이 막 농담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보통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장기 노인복지관에 이제 실습 가는 친구들이 이런 단기보호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쪽에서 있는 친구들이 이런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놀라거나 때로는 이제 문제가 나기도 해요. 그 치매 어르신들은 기억을 못 하세요.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 특히 그게 증상이 좀 심해질수록.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막 내가 뭐 나를 이렇게 놀래켰다, 아니면 막 지나가는데 막 팔을 꽉 잡았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사건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그 노인복지관 이런 센터 가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 같은 인지가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모른다, 그게 기억을 못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지나갈 때라든지 말할 때라든지. 그래서 항상 슈퍼바이저랑 잘 함께 도움을 받고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활동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환자랑 다르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서 그걸 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중기쯤 지나가면 기억을 못 하세요. 분명히 한 달 내내 같이 도와드리고 이야기하고 내 이름 외우시고 했는데 다음날 가면 또 반복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노인복지관 실습 같은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고 여기도 조금 틀려있네. 네, 고쳐놓을게요. 여기도 조금 틀렸어가지고 제가 계속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찾으면 자꾸 못 찾아요. 저도 계속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게 막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고치고 있는데 PPT는 몇 년을 해도 잘 안 고쳐지네요. 네, 뭐 이런 검사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 뭘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니까 보통 진단법 이런 게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좀 자세한 거 더 알고 싶다 그럼 찾아보시면 구글이나 이런 데 잘 있으니까. 네, 요것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MMS 보통 여러분들이 실제 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지 같은데 이 MMS 간이용 특히 이제 선별 간이용 MMS 이런 걸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MMS 실천론인가 실천기술론의 어떤 그런 사정 평가하는 거 할 때 제가 MMS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예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제가 가름하도록 할게요. 오늘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치료도 한번 보십시오. 프로 좀 보시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노인 가족 지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라는 게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치매를 환자를 이제 특히 집에 모시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이 했고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뭐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개인 차원 그런 복지관에 있나 이런 협회 차원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런 조금 뒤를 가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치매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이제 문 대통령에 따라서 의료비 90%를 보장하는 영역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었고 또 요런 내용을 이제 담아서 시작돼서 조금씩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해요. 보통 65세 노인 어르신이 상담 진료 등록 뭐 인지 저하면 이렇게 하고 경증 치매, 중증 치매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게 큰 틀 안에서 치매 안심센터 어떤 업무 흐름도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족 지원도 여기서 함께 연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환자 위주로 간다면 이제 이쪽 라인에서는 가족 치료 내지 가족의 어떤 리스파이트 그러니까 쉼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함께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경증 인지 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인지 저하가 일어날수록 인지 저하가 일어나면 이런 치매에 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런 치매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이런 센터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폭을 굉장히 넓힙니다. 기존까지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했는데 이제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이러한 서비스를 들어가게 했어요. 예전에는 좀 틀락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인지등급 기능, 그러니까 신체 기능하고 무관하게 어떤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도 강화를 했어요. 보통 이제 이상행동 증상, 이게 BPSD라고 부르는데 이게 막 밤에 막 이게 폭력이랑 환각 뭐 이렇게 좀 증상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나 요양비 부담을 좀 많이 강화했습니다.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런 물론 지금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요게 좀 퍼센테이지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9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올해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크게 어느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 개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 전체를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 바꿀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국가 책임제도 들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복지관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검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기도 좀 바뀌고, 4년 만에 하는 걸 2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국가 전체의 치매라는 것을 한 개인이나 가정, 어떤 지역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영역에서 보고 국가가 가족, 치매, 의료, 환경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케어하겠다라는 게 이 치매 국가제의 기본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거 요런 것들 제가 나온 거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그리고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있는데 특히 여기 요게 CNN에서만 호그백 마을 같은 요 두 가지인데 요건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이거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재밌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치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구나. 어떤 가다 놓고 어떤 격리하고 이런 것이 떠나서 이제 노인 환자 한 명 한 명을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겠다 이런 관점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거 좀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좀 넘어갔고요. 좀 낙상할게요. 좀 진도가 지금 벌써 46분이라서 빨리 갈게요. 낙상입니다. 낙상을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보시고 나서 이 낙상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한번 좀 봤으면 해요. 보통 우리가 신체 기능이 저하되죠. 뭐 여러 가지에서 다 저하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게 다 저하가 돼요. fat, body, water, 수분까지 전반적으로 되고, 이게 sense, 뭐 여기 보면 eye, 뭐 전부 다 되는데 보통 보면 가장 이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부상 중에 하나 낙상이에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이게 왜 넘어지냐라고 봤을 때 뭐 자세가 안 좋아든지 뭐 시청각 어떤 기능의 문제인지 뭐 실신, 느린 걸음, 미끄러워서 뭐 하면 약을 먹었는데 약 때문에 어지러워서 뭐 다양한 요인이 낙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낙상 2030년 비해서 낙상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 20대의 밤에 살아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면 60대 노인이 보는 시야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네, 되게 좁죠. 굉장히 좁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또 보여주는 이거지. 제가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일까요? 이게 됐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다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더 줄일까? 여기를 보다가 여기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려봐. 화면 전체를 보는 것보다 이게 지금 훨씬 어때요? 확 차이가 나나요? 옛날에 이렇게 보다가 거의 안 보여요. 그죠? 네,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르신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럼 낙상의 원인을 쭉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이제 연령대를 보면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일어나고 입원율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보통 낙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 겨울이고요. 예. 겨울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죠. 미끄러우니까. 집 안 같은 경우는 화장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물이 얼 수도 있고 특히 집안이 외부에 화장실 노출되어 있는 경우든 특히 그렇죠.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골절 환자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못 얻어가지고 아마 2018년 바뀐 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골절 환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골절 환자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는 골다공증 환자가 좀 많아요. 일반적으로 남녀의 어떤 차이를 봤을 때 여성보다 남성보다 여성이 이런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이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의 뼈가 남성보다 약하다는 거죠.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연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신, 출산한 이후에 여성의 어떤 뼈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생각엔 지금 뭐 낙상돼서 뼈 부러졌네 그냥 뭐 기부사하고 있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낙상을 하게 되면 낙상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근육이 10%씩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10%씩. 그러면 몸에 근육이 손실되면 어떤 일이 나면 혈액과 수분이 몸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가야 될 이것들이 몸통으로 가게 되면 이 몸통에서 면역세포가 크게 약화가 되고 나중에는 폐렴 그리고 끝내는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왜 낙상 때문에 사망하는가 라고 했을 때 1단계 보면 이렇게 골절돼서 고관절이나 이런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겠죠.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10%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한데 뭐 어쨌든 이 에너지가 이렇게 구석구석 몸에 있는 근육으로 이렇게 막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가고 이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근육이 빠질 리가 없으니까 이 수분이나 이렇게 혈액이 몸통으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죠. 무언가 많아지면 고이면 썩어요. 그게 어떤 기본 원리잖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근육이 50% 정도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과 체액이 팔다리로 가지 않고 몸에 모이게 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몸통에 체액이 많으면 호흡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기침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럼 가래 배출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폐렴이 나오겠죠. 폐렴이 곧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앞에 있었던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폐혈증으로 돼서 폐혈증이 일어나고 폐혈증의 절반 정도가 일어나면 한 2달 만에 사망하게 된다고 하네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출처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분이 배설 안 되면 요로결석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요로염이나 이런 요로결석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이 낙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낙상을 하게 돼도 뼈가 부러져도 잘 입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깁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잘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잘 안 일어나요. 이런 흔히 말해서 프로세스 기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전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만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대 80대 노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전이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고요. 물론 낙상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몸의 근육을 굉장히 좀 많이 키워야 돼요. 이게 이 낙상 같은 게 또 뭐가 나중에 또 연동되냐면 노쇠증 같은 것도 연동되거든요. 노쇠증이 대표적으로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다른 노인성 질병을 얻게 하는 시발점이 돼요. 근데 이 노쇠증을 막는 기본 것 중에 하나가 몸의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이 많을수록 노쇠증이 적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부터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근육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나이 한 50대부터 운동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 전에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노쇠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통 이렇게 온다고 하죠. 그래서 낙상, 노쇠 단계, 와병, 데스 이런 형태로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단계를 이렇게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몸에 근육도 필요하고요. 뼈도 굉장히 튼튼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20대부터 쭉 이렇게 쌓아 올라와야지 50대, 60대도 이걸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몸에 운동 안 해가지고 편식이나 이런 거 등등해서 몸에 근육이 제대로 성장되지 않거나 뼈가 되게 약한 상태에서는 낙상에서 노쇠가 오는 단계가 너무 쉽게 오고, 이 단계에서 이 와병이라든지 이쪽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해요. 속도가 때로는 막고 싶어도 못 막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부터 몸에 대한 근육을 키우고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한번 보시고요. 전반적인 내용, 예방, 규칙적 운동, 그 다음에 머리신 같은 게 복용 약물이 어떤 어지럼증이 일으키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방, 그리고 먼저 상담, 그 다음에 어떤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에서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 그런 침대 있죠. 뭐 이렇게 그 어떤 회사에서 쭉 일어나는 거, 뭐 침대, 공유가 선전하는 그런 침대들, 과음 삼가하고, 안경 제대로 하고, 집안의 어떤 환경 밝고 안 미끄러지는, 특히 화장실 부분 이런 걸 조사하고, 보통 이런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2017년에 낙상 예방 그 보조기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했다고 해요. 이게 경기도에서 했던 건가? 또 그렇던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거 보시면서 뭐 이런 거 실버카라든지 의자, 요런 손잡이 요런 것들이 낙상을 예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낙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치매나 암만 무서워하는데, 치매와 암이 죽음으로 갈 때까지는 생각보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물론 그 스테이지가 어떤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낙상 같은 경우에는 낙상에서부터 폐혈증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도 이게 좀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특히 이제 뭐 치매나 암은 어떤 그 기전이 여러가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막기 힘들지만, 낙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좀 쉽게 막을 수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보통 이제 실버타운 같은 걸 보면 이런 낙상 예방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보통 움직이는,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노인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요런 걸 가보면, 그 어르신 움직이는 복도 부분에 전부 다 손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 앉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 보면 다 서서 타잖아요. 다 착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안 미끄러지는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물기가 거의 없거나 물기가 있어도 거의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의 어떤 것들,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 그런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 잠깐만요, 한번 있나? 네, 제가 유튜브에 낙상 예방이라고 치니까 영상이 꽤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건 환자 예방 같고, 여기에 뭐 생활 습관, 아마 요런 동영상,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낙상을 통해서 약 3분의 1 이 낙상을 경험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1년 내 사망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무시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낙상 요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드리는 것보다 요게 요런 영상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낙상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뭐 이런 거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많은 숫자의 노인들이 이 낙상 때문에 돌아가시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암이라든지
치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노인 죽음만 따지면 거의 낙상이 이 병들보다 더 위험했지. 아까 9분의 1 정도면 더 엄청 많잖아요. 거의 그 1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낙상에 돌아가세요. 근데 문제는 아니지. 이슈는 낙상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예방 가능한 사고, 질병은 아니지. 예방 가능한 사고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노쇠증, 노쇠 같은 것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운동, 꾸준한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라든지 암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낙상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 뒷부분 마지막 남은 것 좀 할게요. 이동성이랑 사고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보시면 많은 인거 일어나죠. 요거 저를 조금 더 바꿀까?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시간 되면 좀 바꿔볼게요. 교통사고 운전자가 이게 많이 늘어나요. 사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로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어떤 교통사고를 내시기도 하고 당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추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자료가 더 있으면 한번 찾아서 업데이트 시켜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놔두고 제가 PPT에는 만약에 자료가 찾을 수 있으면 올려 놓겠습니다. 매년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하죠. 고령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자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지 속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어떤 차량 그 브레이크 밟는 속도라든지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특히 밤에는 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노인 교통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모르시겠지만 10만 명당 보행자 중 사망자가 탑이에요. 이렇게 있죠. 65세 인구를 기준으로 14.39명이 나옵니다. 2등하고도 차이 나고 3등, 4등하고도 뭐 우리나라 비슷한 일본하고는 거의 한 5배 정도 좀 차이 나요. 그 다음에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5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 관련된 교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왜 노인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왜 이렇게 유독 보행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호등 체계가 잘 안 되는 뭐 농촌 지역에서 많이 이런 일이 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통 거의 말하면 빨간불이죠. 빨간불 뭐 지나가시는 노인분이 많아서 일어난다. 뭐 굉장히,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 도로를 보면 보행자랑 차가 혼합되어 있는 도로가 많아서 이런 일이 난다. 굉장히 많은 지금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사실 저는 다 모든 이거 다 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특히 보행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상자는 좀 주는 편인데 보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더 찾으면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PPT랑 이 방송이랑 별개로 PPT 자료에서는 제가 이 자료 찾으면 다시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보통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교통 체계나 어떤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떤 인지 체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법규 위반이 한 절반 정도 나와요. 법규 위반한 이유가 이 두 가지. 또 용무 때문에, 횡단보도가 멀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단횡단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이것이 특히 밤에 위험하겠죠. 낮에는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밤에 운전자가 비 오는 날이라든지 겨울철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가 이제 보행자라면 이 다음 부분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보행 능력, 그 인간의 보행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잠시 소개예요. 과연 활동성이 인간이 차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차가 탔을 때 어떤 식의 효과가 있고 차를 못 탔을 때 어떤 일이 될까? 드라이버와 넌 드라이버를 차이를 보면 훨씬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감도 자주 느끼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쇼핑도 자주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노인분들이 차를 계속 몰려고 하시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차를 운전하게 되면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봐도 보통 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하죠. 이런 것들 비교해보면 좀 우월해요. 그 이유가 도시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료를 잠시만요. 유튜브에서 이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쭉 쳐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떠요. 제가 그때 봤던 뉴스 중에 좀 짧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지? 요거였나?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횡단보도에서 노인은 더 서둘러 출발하고 주변도 잘 살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노인이 카트를 밀고 4차선 도로 건널목 앞으로 나옵니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 바뀌자마자 급하게 도로를 건넙니다. 국내 연구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900명을 촬영해 분석했더니 65살 이상은 보행신호로 바뀐 뒤 첫 발을 내딛기까지 평균 1.6초 걸렸습니다. 65살 미만보다 1초 더 빨랐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꾸면 얼른 가죠. 보고 있다 얼른 가요. 좀 아무래도 걸음이 좀 느리니까 좀 그렇죠.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니 스스로 조바심을 내고 더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을 살피는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서둘러 건너는 데에만 집중해 주위를 덜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인지하는 감각은 떨어졌습니다. 차가 실제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횡단보도에서 특히 처음 건너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젊은이들보다 사고가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횡단보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시험과 교육제도에서 고령자 보행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인들의 속도를 고려해 신호 전멸 간격을 조절하고 안내 음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사고를 줄일 대책으로 꼽힙니다. 지금 요거 이제 아까 뉴스에서 마지막 나왔던 게 노인 보호구역 설치예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비슷하게 속도라든지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노인을 보호하자 이런 건데, 이 총 보면 이렇게 노인 이 교통 이동성 이슈는 크게 하나는 보행자고 하나는 운전자, 이 두 가지예요. 노인 운전자랑 노인 보행자죠. 어떻게 하면 노인 보행자를 안전하게 길에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인 운전자의 운전을 좀 줄이게 할 것인가, 동시에 이 운전을 좀 최대한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좀 이슈라고 좀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제 질병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동성 이런 하면서 했던 이유는 현대 들어와가지고 노인 이동성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나의 좀 이슈가 하도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서양에서 좀 심해요.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 식료품 사기 되게 힘들어요.
어떤 시골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막 30분씩 가서 식료품 가게가 있고 하는 것도 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죠. 한국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한국은 원체 배달은 또 잘 돼 있고 주변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삶의 만족이라든지 사회 관계망을 되게 좁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어르신들한테 운전하지 마, 운전을 안 시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줄일까? 그러니까 무조건 운전하지 마 그러면 운전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뭐 70세가 넘거나 뭐 65세가 넘으면 이런 건강 검진 이런 것을 매년 해서 어떤 그걸 어떤 뭐 테스트를 신체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뭐 등급을 뭐 1급부터 5급을 정한다든지 거기에서 그 등급에 따른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3급 이상 1, 2급 괜찮은데 3, 4, 5급은 좀 떨어진다면 그 비전이나 시야가 떨어진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운전자가 최대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보행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죠.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아까 실버존 같은 이야기, 실버존을 많이 확대해서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노인을 보호하는 장치, 시스템 도구. 근데 이건 어떻게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감시 감독 체계가 많이 운용된다 손 치더라도 어떤 시민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우리가 시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많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한 체계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식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거 보면 그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아까 교통 신호등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고를 낸다고 하시잖아요.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요런 거 다 보셨죠? 여기 이거 보시면 마지막 볼까요? 자,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 저희가 좀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가 내놓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가 제작해 보급한 장수 의자입니다. 횡단보도와 비둥이 부착돼 신호를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앉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힌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데요. 이 노인분들이 다리와 허리가 아파 보행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나 노인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가 됐는데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돋보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요런 거를 제가 그냥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관리 감독이라든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 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좀 한계가 뚜렷해요. 좀 막상 진짜 내가 다리가 아프고 너무 힘든데 뭐 법은 멀리 있잖아. 그냥 건너고 보는 거죠. 근데 요런 뭐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장치들이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많이 있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 같은 거 여름에 보면 그 큰 파라솔 같은 걸 해서 빛을 막아주면서 뭐 대고 가니까 막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 약간 물방울 같은 거 나와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사람이 좀 버틸 수 있게끔 무단횡단 좀 덜하게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좀 내용 많이 한다고 어수선하게 좀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제가 뭘 설명하는 것보다 있는 걸 그냥 기술하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걸 위주로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쭉 한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좀 찾아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PPT에 뭐 자료를 넣는다고 하지만 조금 오래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업로드 안 한 것도 있어서 제가 좀 시간 나면서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 자료를 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네, 여러분 그런 별개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는 파트 뭐
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암이다, 아니면 난 치매다, 아니면 난 낙상이다, 아니면 이동성이다, 아니면 보행이다,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파트 있으면 좀 그 파트는 좀 여러분 스스로 좀 많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뭐 친척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요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